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기초 경제학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파일을 자료로 올려드렸는데 우리 시험 보는 거 있죠. 지난 시간에 뭘 봤냐면 노동 경제학이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문제를 두 문제 냈습니다. 열심히 좀 써보세요. 1번 문제는 아시겠지만 노동경제가 뭐냐 쓰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노동경제 관련해 가지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명을 할지 좀 고민을 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뭐 노동시장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다루는 건데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래프도 좀 간단하게 그리면서 뭐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노동의 수요 공급 식도 잠깐 쓰셔가지고 거기다 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말로 좀 이렇게 잘 쓰면 좋은데 그거를 쭈루룩 문장으로 길게 쓰게 되면 보기가 싫다니까요. 그래서 목차를 좀 잡아가지고 내가 얘기하고자 싶은 꼭지가 뭔가 해가지고요 무슨 뭐 착착 한번 목차 좀 잡아서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에 대한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연기 때는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다 그냥 처음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1기 때부터는 제가 약간 뭐 비슷한 뭐 경제학 공부를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이렇게 뭐 신상조사 비슷한 거 전공이 뭔지 그걸 한번 제가 좀 이렇게 조사를 할 거예요. 1기 때가 좀 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렇게 되는 건 왜 하는 거냐라고 하면은 대충 여러분들이 뭐 전공을 어떻게 했고 얼마나 공부했고 그걸 알아야지 그 다음 나중에 답 이렇게 쓰시게 되잖아요. 그럼 그거 보면서 좀 제가 또 이렇게 새로운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알리기 싫으신 분들은 안 쓰셔도 되는데 나중에 그걸 좀 써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은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그 경영학에서는 스왓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외부적인 환경을 보는 거야. 우리가 노무사 시장 전체 환경 더 나가서 선택 과목으로서 노경을 내가 선택할까 말까 그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써주시고 그게 이제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내적 역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무엇인지 약점은 무엇인지 그걸 한번 쫙 해가지고요 한번 보기 좋게 자기소개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한번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통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3기 때도 보면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스캔하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찍어가지고 학원에 메일을 보내주시면은 거기서 이렇게 받아서 제가 한번 읽어보고 첨삭하고 이번 거는 제가 한번 무슨 뭐 점수 매길 거는 당연히 없으니까 그렇지만은 뭐 잘 쓴 사람 해가지고 노동 경제학이 뭐냐 그거에 대해서 잘 쓴 사람 최고 답안을 선정을 해볼게요. 그래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한테 쭉 다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우리는 3기 때 가가지고 최고 답안이 되는 게 당연히 좋고 실제 시험에서도 잘 보고 점수도 잘 나오는 게 좋겠지만 지금부터 3기를 어떻게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매 순간 0기 때부터 우리는 간단히 시험을 볼 거예요. 그래서 0기 때부터 시험을 보는데 그게 복습용으로 자잘자잘하게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매 순간 최고 답안에 가깝게 여러분들이 점수를 좀 이렇게 받아주시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어느덧 3기 실제 시험에서 고득점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 시험 한번 시간을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생각하셔가지고요. 시험지에다 답 쓰지 마시고 우리 정식 답안지 있잖아요. 다 뭐 학원이라든가 서점에서 팔고 있는데 그거를 구입하셔서 제대로 된 분량 해가지고 좀 한번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프리하게 한번 써보시고 제가 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수업 시작할 때 간단하게 코멘트 같은 거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노동경제를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경제학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 정도 한 두세 번에 걸쳐서는요 기초경제학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그 기초경제 내용이 1차 때 경제학을 선택하시는 분들은요 앞에 수요 공급, 뭐 소비자 선택, 생산자 선택 이론, 시장 이론 거기까지만 우리가 노경의 베이스가 되는 걸로 우선 넣었어요. 물론 그 뒤에 생산 요소 시장도 해도 되는데 노경에선 좀 더 자세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기초 경제학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할 거는 기본적인 노동 경제학을 하기 위한 경제학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너무 천천히 1차 하듯이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신 분들은 뭐야 이거 들어도 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스피디하게 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따라올 수 요거 제 수업에 맞춰서 좀 따라와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보다 더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너무 수리적으로 하시거나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시험은요. 아셨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개념 정도만 잘 준비해 주시면 돼요. 자, 우선 미시경제 파트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노동경제학을 위한 기초경제학 할 텐데, 근데 경제학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가를 좀 말씀드리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선 경제학은요, 여기 보시면 미시경제학하고요, 거시경제학하고 국제경제학 이렇게 있는데, 국제경제학은 뭐 거시경제학에 포함되는 걸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국제무역론하고 국제금융론 이렇게 나누긴 하는데, 국제무역은 미시에 들어가 있고요, 국제금융은 거시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미시경제학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작을 미자를 쓰거든요. 마이크로라는 게 작을 미자를 써서 세상을 좀 작게 이렇게 살펴보는 경제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선 그걸 하기 전에 경제 문제가 왜 발생하는가를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매 순간 어떤 선택에 직면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 야, 노무사 시험 보는데 경제학이 왜 필요해? 왜 필요하겠냐? 경제학은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거에 다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오죽하면 사법고시에서도 경제학이 들어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결을 한다거나 어떤 선택을 내린다거나 결정을 할 때 경제학에 따른 어떤 우리가 한계 원리라는 걸 볼 거예요. 한계의 원리라는 걸 볼 텐데, 한계의 원리에 입각한 어떤 선택에 대해서 살펴볼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러한 선택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왜 선택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여기 시작 자체가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선택의 문제에 직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돈이 많고 시간이 많고 에너지가 많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선택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돈이 되게 많어. 그러면 아니 종합반을 어느 학원을 다닐까 이걸 뭘 고민해. 모든 학원에 개설된 종합반을 다 그냥 선택하면 되는 거잖아. 시간도 되게 많어. 내가 당장 내년에 붙어야 될 그런 게 없어. 그렇게 되면은 그냥 뭐 10년 20년 공부해가지고 1차 합격하고 또 뭐 그렇게 해도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시간도 제한돼 있고 빨리 합격한 다음에 노무사로서의 뭔가 활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왕 선택하려면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선택의 출발 자체가 여기 나와 있는 희소성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말하는 자원은요, 우리가 말 그대로 지금 얘기한 것처럼 돈일 수도 있고요, 시간일 수도 있고요, 말 그대로 에너지일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우리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만족을 충족시켜주는 어떤 요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충분하게 되면은 사실 이런 고민 안 해도 된다니까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경제학의 출발점은 이 희소성이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 답안지를 우리가 만약에 쓴다라고 하면 답안지 안에 뭔가 경제학적인 뉘앙스를 풍기려고 하면 이 희소성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선택을 할 때 이왕 선택하면 잘해야 됩니다. 그걸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라는 표현을 쓰게 될 거예요. 레셔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레컨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다라고 해요.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주어진 희소성 때문에 좋은 거는 극대화하고요, 나쁜 거는 극소화하는, 앞으로 이걸 많이 볼 거예요. 이걸 우리가 최적화한다라는 표현을 쓸 거거든요. 극대화, 극소화를 합쳐서 최적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누리는 것을 최적화,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 여기 경제학에서는요, 나중에 보면 그냥 경제학적인 용어, 최적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그냥 교과서 읽다 보면 적정이라는 말을 많이 나와요. 우리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야. 적정 수준을 구하세요. 그러면 야, 이게 왠지 뭐 적당한 이거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최적 수준을 구하세요. 그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적정, 최적, 극대, 극소,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누리는 것을 우리가 최적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시요.
경작에서 모든 문제 출발의 근원은 희소성에서 출발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선택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뭐를 선택하게 되면 우리가 다음에 다시 하게 될 건데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이 대가를 우리가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기회비용. 뭐 자주 우리가 등장하게 될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선택의 문제들을요 좀 집약을 시켜가지고 여기요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분배하고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것과 관련된 판단 기준을 다루는 게 경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상이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희소한 노동력을 가지고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그게 바로 노동경작의 관심사고요. 이런 단어들을 머릿속에 잘 기억해서 넣어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판단 기준은 첫 번째가 효율성이고 다른 판단 기준 잣대는 공평성이 되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효율성이 뭐냐라고 하면요. 효율성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낭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낭비가 없어.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저 극대, 극소 그게 바로 효율성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게 좋은 거는 극대화하고 나쁜 거는 극소화하는 낭비가 없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우리가 효율적이라는 것은 낭비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또 하나의 판단 기준이 필요해. 또 하나는 공평성이다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공평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골고루 논아갖는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n분의 1로 논아갖는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 경작에서는 어떤 게 공평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기본적으로 기여한 만큼 받아가는 게 바로 공평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흥민하고요. 제가 축구를 같이 한다고 합시다. 가상적으로. 그러면 당연히 누가 연봉이 높고 돈을 많이 받을까요? 손흥민이겠지. 왜요? 손흥민이 그 팀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작에서는 노동시장도 마찬가지야. 노동경작에서도 아니 어떤 사람이 임금이 높아. 그러면 첫 번째는 야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왜 차별해? 이럴 수 있어. 이게 올해 나온 시험 문제가 차별과 관련된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더 능력이 있어가지고 높은 연봉과 임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게 기여한 만큼 그 사람은 더 많은 교육을 받았거나 숙련도가 높거나 이건 차별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어떤 편견에 입각한 차별과 그게 아니라 기여한 만큼 능력만큼 받아가는 그런 것들을 구별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기여한 만큼 받아가는 게 공평성. 근데 이 공평성이라는 것은 약간 뭐가 정답이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주관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얘기를 쭉 하게 되면 노동시장에 우리가 나중에 할 겁니다. 노동시장에 대한 어떤 상태를 평가하는 거야. 상태를 판단 기준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평가를 한다라고 합시다. 아니면 정부가 개입을 했습니다. 최저임금을 부과한다거나 아니면 안전 관련된 조치를 취한다거나 그랬을 때 야 정부의 그런 한 어떤 정책에 대해서 평가한다라고 할 때 잘 된 거야 못 된 거야 얘기하려면 끝에 뭐로 끝나야 돼요? 이거 두 개. 하나의 판단 기준은 효율성 측면에서 판단하시고 다른 하나의 판단 기준은 공평한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서 매듭을 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할 건데 올해 시험에서도 그렇게 나왔어요. 안전장치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쓰니까 정부가 안전 규제를 통해 가지고 개입을 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거 잘 됐는가 못 됐는가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좀 구체적으로 나왔죠. 잘 됐냐 못 됐냐 했을 땐 거기에 기업과 근로자가 있는데 근로자의 효용 함수를 얘기합니다. 무차별 곡선에 반영된 효용이 증가했나 감소했나. 감소했으면 나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증가하면 좋은 상태다.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의 목표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건데 기업의 이윤이 증가했냐 감소했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이 경제 문제에서 필요한 용어들 이게 답안지에 앞에 또는 맨 뒤에 중간에 곳곳에 조금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다시 정리하면 희소성, 선택, 뭔가 대가를 치릅니다. 그거를 기회비용이라고 하고요. 그랬을 때 얼마나 잘 판단됐는가 이게 레고 블록이에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효율성, 공평성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셨다가 어떻게 뱉어내는가. 그래서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게 되면은
그 답안지가 경작적 마인드가 있는 답안지가 되는 거고요. 법학에 관련된 용어들 있잖아요. 그런 용어들을 많이 쓰게 되면은 그런 법학적 마인드의 답안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법학, 뭐 경제학, 인사 이렇게 하니까 경영학하고 막 짬뽕이 돼서 답안지가 나오게 돼.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읽다가 답안지 읽다가 좀 이렇게 좀 약간 좀 뭐야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 두드러기를 느끼게 되는 게 이런 말 많이 써. 뭐뭐 하는 바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게 판례에서 법적으로 많이 쓴다고. 이거 엄청나게 만연체로 해가지고 나와 있다고. 경작 교수님들이 봤을 때는 뭐야 이렇게 된다고. 그럼 경작 답안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런 용어들이 들어가면서 그래프를 그리고 수식을 접목해서 쓰시게 되면 그게 이제 경작적인 답안지가 되는 거죠. 자, 아무튼 미시경작 하면 처음에 경제 문제가 왜 발생했는가 희소성에서부터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경작은 시장에 대해서 다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장은 물건을 사는 사람과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파는 사람이 모여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그게 수요 공급이 되는 거죠. 마켓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켓에 대해서 다루는 게 바로 경제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본 다음에 우리 수업 시간에도 할 건데 이 수요 곡선, 소비자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아셨죠? 소비자도 마찬가지야. 이 답에서는요 예산 제약이라는 희소성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형광펜으로 한번 써볼게요. 여기 보시면 색깔을 바꿉시다. 희소성이라는 이거 있죠. 이게 바로 제약 조건에 반영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극대극소라는 거 있죠.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거 있죠. 이게 바로 여기 효용을 극대화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체만 바뀐 거야. 주인공만 바뀐 거야. 소비자의 선택에 대해서 다루는 건데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희소성과 이왕이면은 잘 선택해야 되는데 극대화한다. 뭐 만족을 극대화한다 이렇게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예산선하고요 무차별 곡선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조만간 보게 될 테니까 좀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보시면 하나의 수요 공급에서 수요의 축을 나타내는 게 소비자고요. 그 다음에 공급 축을 나타내는 게 바로 생산자입니다. 이게 바로 기업이죠. 기업의 어떤 선택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자, 기업은요 우리가 다시 하긴 할 텐데 기업이 뭡니까?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노동과 자본을 투입을 하는 겁니다. 자, L이라고 쓸 거예요. K라고 쓸 거예요. L과 K를 투입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요. 이 프로세스도 한번 잘 봐주세요. 자, 이렇게 흘러가는 이 프로세스 있잖아. 이걸 이렇게 쓸 거예요. Q는 F 함수에 표현하는 거예요. 펑션이에요.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는 거예요. 이게 영어 알파벳으로 써가지고 우리가 뭐 좀 정신이 없는데 이걸 그렇게 쓰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교수님하고 책을 썼을 때는 이렇게 수식어로 쓰다 보니까 수식도 아니지 이렇게 알파벳 기호로 쓰다 보니까 되게 이렇게 거부감을 느껴서 아예 우리나라 말로 바꿨어요. 그래서 생산량은 뭔가에 대한 함수 관계예요. 그래서 노동의 투입량 그리고 자본의 투입량 이렇게 썼어요. 그럼 뭔가 읽을 때 사실은 뭐 경영학 인사와 비슷하게 우리나라 말로만 쫙 있으니까 왠지 좀 가볍고 좀 이것도 간단한 함수식이니까 좀 부담이 없이 느껴지긴 하는데 이게 약간 경제 원론이나 레벨이 낮은 거 할 때는요 이렇게 해도 충분히 돼. 근데 약간 미시경제나 고차원적인 조금 뭐 우리가 어렵게까지 가지는 않지만은 미시경제학으로 좀 수식을 몇 개 쓰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하니까요 정신이 없어. 정보 처리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하는 거지. 교수님마다 우리가 용어가 조금 다르긴 하는데 그렇게 다르진 않습니다. Q 생산량으로 보통 해요. 뭐 소문자 Q로 쓰긴 하지만 그리고 L 노동이고요. K가 자본 이게 이렇게 쓰게 되면 이렇게 말로 길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함수식으로 쓰게 되면은 우리가 심플하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뭔가를 만드는 이 프로세스 있잖아요. 생산 과정이라는 표현을 쓰게 될 건데 요 안에는 우리가 큰 관심 없어요. 이게 이제 경영학이 넘겨준 거죠. 이 안에 노동, 인적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자본이나 재무자원, 생산관리 등등 기업의 또 리더십과 등등등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또 물건을 만들어서 마케팅하는 판촉 활동 같은 거 이런 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경영학이 넘겼어. 근데 알고 보면은 그게 더 돈 되는 일이죠. 근데 경제학에서는 그냥 이 생산 과정과 관련된 프로세스가 그냥 생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노동과 자본을 이용해 가지고 투입물로 집어넣어 가지고요. 이거는 우리 노동 경제학에서도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주로 여기에 관심사가 있긴 한데, 노동은 바로 생산물 시장에 대해서 파생 수요라는 말을 제가 했었어요. 아니, 그렇죠. 우리가 자동차가 안 팔린다 합시다. 그렇게 되면 자동차에 대한, 물건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자동차를 만드는 데 필요한 노동과 자본도 별로 안 쓰게 됩니다. 채용을 잘 안 해. 그렇게 되면 노동에 대한 수요도 영향을 받게 되는 점. 그래서 이 파생 수요라는 것은 노동시장이, 이 파생 수요라는 말도 무조건 답안지 한 번은 들어가셔야 돼요. 처음 시작할 때 넣든 나중에 넣든. 그래서 노동시장은 생산물 시장에 파생 수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산물 시장에 파생 수요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향을 받아 이렇게요. 아셨죠?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과정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생산과 관련된 메카니컬한 메커니즘 그것만 얘기하게 되는 것이고요. 어떻게 하면 시장에서 요구하는 상품을, 여기 또 나왔잖아요. 최소의 비용으로 생산할 것인가. 하나는 우리가 너 생산할 수 있어? 생산 기술과 관련된 게 생산 함수예요. 요게 생산 기술이고요. 이 생산 함수를요,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할 건데, 위에서 내려다 봐가지고요, 등량 곡선이라는 걸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여기 양을 보면요, 이게 퀀트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양이 말 그대로 생산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차별 곡선은 효용 함수를 나타내는 것처럼 등량 곡선은 생산 함수를 나타내는 걸로 재해석해 가지고 그래프에 반영해서 나타낼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 이론과 생산자 이론을 배운 다음에 우리가 생산물 시장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 Q가 거래되는 시장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 생산물 시장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생산물 시장이 물건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막 모여 있는 그런 상태를요, 경쟁 시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상적인 현실에서 존재하기는 어렵지만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단어를 쓰게 돼요. 자, 그래서 퍼펙트라는 게 경쟁의 정도가 엄청나게 치열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정도라고 보시면 돼. 시장에 참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개별 경제 주체들은 별로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우리 농사시장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 몇 명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참가자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바로 뭐냐면, 우리 농사시장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옆에 친구 같은 수험생 한 명 정도 내가 제꼈다고 내가 엄청나게 붙을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옆에 친구나 뭐 이렇게 있어도 많이 또 뽑는 거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죠. 상대방이 뭘 어떻게 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와의 싸움이 좀 더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참가자 경기자가 있어서 여기에 참여하게 되는 개별 기업이라든가, 기업을 할게요. 시장이니까. 기업은 개미와 같은 상황이에요. 개미와 같은. 존재의 의의가 굉장히 의미가 작은 거야. 그러니까 시장에서 뭔가를 막 하려고 해도 큰 의미가 없어. 내가 만약에 주식시장에서 어떤 삼성전자 주식을 한두 개 산다 해서 주가가 요동치지 않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을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정반대의 불안정 경쟁 시장 중에서 독점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모노폴리 해서 모노가 한 개 있다는 거잖아. 기업이 딱 하나 있는 거야. 공급자가 하나 있고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는 시장을 독점 시장. 이 두 개가 우선 어떤 극단적인 축을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에서는 기업의 수가 몇 개 있잖아.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전자제품, 자동차 이런 것도 몇 개 있는 것처럼 그런 경우로 우리가 올리고폴리에서 과점 시장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독점적 경쟁 시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경쟁의 정도가 어느 정도 있는 시장을 얘기합니다. 1차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시장까지 잘 보시긴 해야 되는데, 우리 노경 대비해서는요, 완전 경쟁 시장의 특성만 보고 독점 시장 정도
정도까지만 보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해요. 아셨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독점 시장도 좀 여러 가지로 바꿀 거예요.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수요 독점 시장 그게 우리 시험에 매번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급 독점 시장은 한 번도 나온 적은 없는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왠지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조금 이제 강조해서 하긴 했었는데 우리 책에 자세하게 그림이 있습니다. 나중에 볼 거야. 그래서 공급 독점 시장도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쌍방 독점이라고 있습니다. 수요도 한 명, 공급도 한 명 이렇게 있는 시장을 쌍방 독점 시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산물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게 끝나면 이제 우리 미시경제학에서는 생산 요소가 거래되는 시장, 이게 노동시장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1차 경작을 하거나 다른 공무원 시험 같은 거 하다 보면 이쪽은 별로 시험 문제 잘 출제가 안 돼요. 근데 우리 노경하는 노무사 1차 경작에서는 이게 되게 많이 나온다니까. 생산 요소 시장하고 소득 분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 경영학 하는 거랑 비슷하게 노경을 하시게 되면 이쪽에 문제가 거의 한 30% 나오는데요.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문제를 쉽게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주로 또 계산 문제가 나오거든요. 탄력성 구하거나 균형값 구하는 게 나오는데 그게 다 노경에도 도움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왕이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1차 경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걸 안 하시면은 2차 때 제가 간단한 균형값 구하는 거 있잖아. 덧셈 뺄셈 연산 푸는 건데 연립방정식 푸는 건데 그것도 안 풀다 보면 안 풀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근데 우리는 좀 연습할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아무튼 노동시장이 여기서 이제 다루게 되고요. 자본시장도 다루긴 하는데 크게 뭐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이 메인 탑픽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노동과 관련된 자본 노동을 투입했을 때 소득 분배를 우리가 하게 되는 걸 살펴볼 텐데요. 이 노경 뒤에서도 할 겁니다. 소득 분배는요, 크게 두 가지 소득 분배로 얘기할 거예요. 어떤 소득 분배냐면, 자, 첫 번째는요, 기능별 소득 분배라고 보시면 돼요. 펑셔널이요. 기능별 소득 분배 측면이 첫 번째 있어요. 나는 물건을 만드는데 노동을 제공했습니다. 자본을 제공했습니다. 물건을 만드는데 땅, 토지를 제공했습니다. 저는요, 너희들이 노동과 자본이 땅도 있긴 한데 그걸 잘 조합하지 못하면 마법사, 마술사와 같은 그런 마법을 발휘하지 못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아웃풋이 제대로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경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동, 자본, 그 다음에 토지, 그 다음에 경영, 이거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데 이게 기능별 소득 분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노동을 제공한 사람한테는요 뭘 제공해 줍니까 라고 하면은요 이거는 임금을 제공해 줘요. 이게 이제 노동소득이 되는 거죠. W로 많이 쓸 거예요. 임금을 제공해 주고요. 자본을 제공한 사람한테는요 뭐를 제공해 줍니까 하면 이게 임대료라고 봐도 되고요. 근데 보통 우리는 이자다, 이자율인데 그냥 이자라고 그냥 간단하게 쓸게요. 그래서 임금은 웨이지, 임금율이에요 원래는. 근데 그냥 임금 해도 그냥 그러려니 교수님들도 그렇게 받아들이시니까 뭐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이자는 주로 R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토지에 대한 대가로 제공하는 게 바로 뭐냐라고 하면 지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렌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까지는 뭐 크게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따로 약자로 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경영에 대한 대가가 뭔가 수익을 창출한 다음에 노동에 대한 대가, 자본에 대한 대가, 토지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고 남은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는 이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라핏인데 요거는 파이로 이렇게 많이 쓰게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뭔가를 만든 다음에 그걸 어떻게 분배하게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다루는 게 기능별 소득 분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관심사는 주로 뭐다? 맞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여기 나와 있는 요거요. 주로 노동의 분배에 대해서 주로 많이 다루게 됩니다. 물론 요것만 따지는 게 아니야. 자본이라든가 다른 측면에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살펴서 보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분배와 관련해서 보긴 할 건데요. 계층별 소득 분배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신문에서 얘기할 때는요, 기능별 소득 분배보다는 계층별 소득 분배를 좀 많이 얘기하게 돼요. 이게 뭐 수저 논쟁 비슷하게 잘 사는 사람하고 못 사는 사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소득에 대한 어떤 사이즈랄까 규모요. 사이즈에 따른
분배 요거를 보게 됩니다. 다른 분배. 그래서 우리가 소득 분배 불평등 늘상 얘기 많이 하잖아요. 또 양극화가 너무 심해진다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그런 거와 관련된 얘기 다루는 게 이쪽 계층별 소득 분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노경에서도 이거 합니다. 물론 1차에서 더 많이 나와. 그 노경에서도 노동경제 책 뒤에 보면은 그 유명한 교수님들 책 보면 뒤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로렌츠 곡선이라든가 이름만 한번 들어두세요. 그리고 진위계수라든가 10분위 분배율이라든가 이런 거 있는데 이것도 우리는 좀 2차 때 하긴 할 겁니다. 그런데 1차용이야 1차용. 그래서 저도 1차 때 경작 안 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그래서 이렇게 로렌츠 곡선, 진위계수, 뭐 10분위 분배율 이런 것들, 5분위 분배율 이런 것들도 설명드리긴 하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뭐 출제 가능성이 좀 2차에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 퍼센트지로 하면 1% 이 정도? 그럼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맞아, 안 해도 돼. 그래서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출제가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저도 하긴 해요. 근데 나오게 되면은 1차 때 하는 걸로 커버하시면 돼. 근데 저는 안 했는데, 그래서 하긴 할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해버리게 되면은 공부량이 막 분량이 늘어나게 돼.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노경에서 나오는 시험 범위가 여기 보면은요, 주로 큰 토픽들이 꼭지가 한 요렇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 1기를 중심으로 해서 쭉 들으면서 연기도 물론 해야 되겠죠. 이렇게만 쭉 메인 토픽 되는 것만 좀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근데 만약에 공부를 여러분들이 뭐 작년에 노경을 하신 적이 있다거나 제 수업을 듣거나 다른 훌륭하신 선생님 수업을 들었거나 학교에서 만약에 노경을 들었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잘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브리타가 나올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이런 걸 공부하는 거야.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걸 알게 되는데 정작 시험에서는 주황색깔 칠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주로 많이 물어보거든. 공부를 또 더 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더 이거 영역을 넓혀요. 넓히고 이쪽으로 가는 거야. 제가 봤을 땐 산으로 가서 막 공부를 하는 거야. 이 쟁점이 시험에 나오지 않는 거를 막 공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그런 분들은 불안함도 더 있게 되니까 요걸 막 열심히 파 이거를. 제가 얘기했죠. 아니 왜 이런 걸 공부하세요? 이렇게 한다고. 그 저는 이 주황 색깔 시험 문제를 내죠.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는 뭐 물론 이제 뭐 그런 것도 있지. 마음이 불안하니까 아이 뭐 선생님이 이딴 걸 가르치세요? 이렇게 한다고. 근데 시험 문제는 주황 색깔이 나온다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뭐 이상한 거를 늘리는 게 아니라 그냥 교과서에 메인 토픽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다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고 아주 구석탱이에 있거나 한물 같거나 이게 패러다임이 한 3, 4년 전부터 좀 바뀌었어요. 우리 노경이. 그러니까 10년 전 기출문제 보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답도요. 그때 나와 있는 식으로 쓰게 되면 고득점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식으로 또 이렇게 패턴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꼼꼼히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제가 이 기초 경작을 하면 또 어떻게 된다고요? 뭐 저런 거를 해? 기능별 계층별 이게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자기가 이제 다 또 정한다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냥 차근차근 요런 단어들이 답안지에 좀 어떻게 하면 집어넣을 수 있을까? 그런 싸움이야. 그러니까 우리 노경에서는 고인물이 많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문제는 쉬워요. 쉬운데 똑같이 쉬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남과 다르게 좀 완벽하게 쓸 것인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교수님들이 봤을 때는 답안지를 쓱 읽어보면 이게 경제학적인 답안지고 이 수험생이 공부가 어느 정도 됐나? 아니면 이제 처음 시작했나? 아니면 전체적인 큰 틀을 잡지 못해가지고 단어만 그냥 막 이렇게 금을 던지듯이 막 하는 건가? 그런 게 다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차근차근 하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런 것들 우리의 관심사는 뭐다? 기능별 소득분배 요게 우리의 좀 더 관심이요. 특히 노동시장의 포인트를 맞춰서 보긴 할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계층별 소득분배도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비중은 좀 약하게 두면 될 것 같고 더 나가서는 우리나라만 따지면 안 되지. 다른 나라와 관련된 국제무역 거기까지도 사실은 봐야 되는데 그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소득분배 이론 그래서 우리가 생산 요소 시장과 관련해서 본 다음에 그 다음 여기요. 일반 균형 분석이라는 거. 일반이라는 건 뭐냐면 제너럴을 번역한 거예요. 제너럴이 뭡니까? 일반적이다 그거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모든 시장이 다 서로 상호 연관돼 있고 얽히고 설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시장을 전부 다 동시에 분석하게 되는 것을 일반 균형 분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그러면 일반 아닌 것도 있습니까? 아닌 것도 있죠. 그걸 우리가 무슨 분석이라고 합니까? 하면 파셜이라는 말을 써요. 부분 균형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보고 싶은 거 하나만 보는 거예요. 하나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모든 시장을 다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생산물 시장에 노동시장이 파생 수요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노동시장만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생산물 시장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특히 많이 하는 건 뭐냐면 노동과 자본 간의 어떤 관계도 살펴볼 거예요. 서로 상호 의존적이죠. 그래서 무슨 관계가 있냐 해가지고요. 하나는 대체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우리가 이제 보완 효과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보완적 관계, 대체적 관계 이렇게요. 그래서 다음에 다시 할 건데 미리 좀 말씀드리면 앞으로 대체 관계다라고 하면 느낌 자체가 서로 경쟁적인 관계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완적인 관계다라고 하면 약간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배를 탄 거라고 보시면 돼. 아셨죠? 그래서 그런 거 우리가 얘기할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시장을 다 분석하는 우리는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살짝은 우리 할 거예요. 살짝 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경작에서 일반 균형 분석할 때는 에즈워드 박스를 그려가지고 쫙 얘기하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하는 건 아니고 노동시장을 분석하려면 다른 관련 시장이 있잖아요. 노동시장도 둘로 나눌 수 있겠지. 뭐 숙련 노동시장과 미숙련 노동시장, 아니면 국내 노동시장과 해외 노동시장, 남자 노동시장과 여자 노동시장. 요즘은 이제 고령화, 저출산 등등 이렇게 있으니까 청년들, 장년층 노동시장과 30, 40대 아니면 노년층 노동시장 이렇게 해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할 건 아니고 한 2개 정도 시장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최저임금을 적용했다 그러면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시장과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시장 이렇게요. 그렇게 상호 연관성을 다 고려하게 되면 그것도 일반 균형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시장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 다 살펴보게 되고,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너무 이게 모형이 복잡하기 때문에 좀 부분 균형 분석 그거를 얘기할 거예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그래서 지금 어떤 경제 상태가 야, 잘 됐냐 잘 못 됐냐 그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 기준이 바로 후생경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웰페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판단 기준은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가지 무조건 두 가지로 써야 돼. 하나는 효율성, 하나는 공평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미시경작에 관련된 전반적인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시는 좀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거시경제는 매크로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국가경제 전체를 다 한꺼번에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시경작은 국가경제와 관련된 전체적인 시각을 살펴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변수도 집계 변수에 관심이 있어요. 집계 변수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한 개개인들의 소득 이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사람들이 벌어들인 소득 이거를요 다 소득을 서메이션해서 나타내게 된 것을 이걸 뭐라 그럽니까 하면 우리가 소위 GDP 들어보셨죠? 국내 총생산 그냥 국민소득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국민소득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다루거나 국가경제 전체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전체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요. 자,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 전체에 지금 실업률이 어떻게 돼 있나? 실업률 반대가 어떻게 보면 고용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물가상승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돼 있나 이런 것들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아셨죠? 이런 것들이 주요 탑픽이에요. 자, 근데 거시경제는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사실은 엄청난 지금도 이제 엄청난 문제긴 한데 1929년에 전 세계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대공황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게 왜 발생했는지도 좀 잘 모르겠고 아무튼 엄청난 경기 침체가 발생한 거죠. 그때 기존의 경제학자들, 뭐 기존엔 미시것이 이런 거 없었어요. 기존의 경제학자들은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저절로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런데 이게 그냥 계속 오랫동안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 언젠가는
아름다운 옛날에 마스크 벗는 그런 상황이 되돌아가겠지 했는데 이게 아니 오랫동안 지속되는 거야. 1년, 2년 막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위축되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래서 가만히 놔뒀다가는 언제 이게 해결될지 잘 모르니까 야, 이거 누군가가 나서서 해결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전에는 정부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고 강조하는 작은 정부, 시장을 강조했었는데 이러한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야, 작은 안 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그래서 큰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존 메이나드 케인즈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면서 요거에 대한 해법을 해결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존 메이나드 케인즈가 등장하게 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했고요. 방법은 뭐다? 맞아요. 큰 정부가 들어서서 적극적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개입해라. 지금과 같은 상황도 사실 엄청난 경기 침체 위기 상황이잖아요. 가만히 놔두면 언젠간 좋아질 수 있겠죠. 집단 면역이 되든 어떻게 되든 될 수도 있겠는데 그때까지 피해가 너무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가지고 뭔가 방역 체계를 좀 하고 거리두기도 하고 뭐 이렇게 계도 작업이라든가 규제를 통해 가지고 좀 그 탈출을 그 침체를 빨리 탈피하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거시경제가 진짜 그렇게 탈출하긴 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라는 게 등장하게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때 경기 침체로 인해서 피해를 본 많은 사람들 뭐 실업이라든가 빈곤에 빠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야, 정부가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영국 이런 데서는 노동당이 등장하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런 것들 사회복지제도들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정부가 어떻게 개입할래? 그러면 정부가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는 거야. 정부가 막 사업을 벌려 일으키는 거예요. 다리도 건설하고 고속도로 건설하고 가로등 많이 만들고 막 아파트 같은 거 집도 막 짓고 그럼 일거리를 만드는 거죠. 그게 정부 지출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부가 정부 지출을 우리가 팽창시키는 방법. 이거는 뭐 1차용이니까 우리 2차에는 크게 그렇진 않고요. 또 하나는 돈을 풀어요. 사람들이 돈이 없고 위축돼 있으니까 돈을 풀어가지고 소비할 수 있도록 금리를 낮춰가지고 지금은 또 엄청난 경기 침체가 오랫동안 지속되니까 거의 제로금리까지 내려가는데 당시만 해도 이제 또 금리가 높았거든. 그랬을 때 이렇게 돈을 푸는 거야. 통화량을 말 그대로 증가시켜가지고 경기 침체를 탈피하게 되었고요. 이거를 이제 분석하는 게 이것도 수요 공급이에요. ISLM, ADAS가 다 디맨드, 서플라이 하니까 수요 공급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두 마리 토끼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그게 하나는 인플레이션이고요. 하나는 실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지금 말씀드렸잖아. 경제 상태가 얼마나 잘 됩니까? 하면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말씀드렸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두 마리 토끼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두 마리 토끼를 나타내는 게 바로 우리는 필립스 곡선입니다. 이것도 살짝은 해야 돼요. 살짝쿵.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실업도 좀 봐야 돼. 그래서 거시경제는 우리 시험 문제 토픽에 관련이 있습니까? 뭐 직접적인 관련은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차라리 미시적인 백그라운드가 중요한 건데 그나마 한다라고 하면 여기 실업. 왜 발생했니? 우리도 할 거예요. 노경에서. 근데 실업이 개념이 뭐고 실업률 어떻게 측정하는가 그런 것들 보게 되고 고용률 어떻게 측정하는가 실업의 여러 가지 유형을 볼 거예요.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비자발적인 어떤 실업에 대해서 볼 거예요. 경기 침체로 인해서 발생하는 실업과 그것뿐만 아니라 매칭이 잘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사실 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취업을 구직할 때 취업될 확률이 낮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뭐 노무사 시험 안 보신다고 취업 못 하겠습니까? 취업 다 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원하는 직장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노동자 입장에서도 내가 원하는 어떤 직장의 특성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뭐 3D 환경 위험은 좀 하지만 돈을 많이 준다든가 난 싫어. 위험은 좀 안전하지만 돈보다는 좀 안전하고 워라밸이 중요해. 그렇게 선호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회사도 마찬가지야. 사람들이 다 능력이 다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 아니면 어떤 사람 요구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노동자들도 우리는 나중에 그걸 풀긴 할 겁니다. 이질적으로 다 능력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다 똑같다라고 호모지니어스하다고 보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튼
내가 원하는 직장을 얻기 위해서 찾아 나서는 그런 실업을 우리가 자발적 실업이라 합니다. 요것도 다시 할 겁니다. 요거 노경에서도 나와요. 1차 용이긴 하지만. 그래서 주로 직장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해서 탐색적 실업이라든가 아니면 산업 구조가 바뀌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산업 구조가 뭔가 좀 뭐 그 4차 산업으로 이렇게 바뀌고 AI 이렇게 되다 보면은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실업을 구조적 실업이다. 이런 거예요. 이런 유형과 개념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경기 침체로 인한 비자발적 실업 이런 것들 우리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 두 가지 여기 실업과 인플레이션 요 두 가지를 같이 하나의 그래프에다가 그려서 나타내는 작업을 하는데 그거를 필립스 곡선 이렇게 합니다. 이것도 그 우리 뭐 에렌버그나 보리아스 책 뒤에 마지막 챕터에 필립스 곡선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말씀은 드리긴 하는데 아주 세게 얘기하긴 그래. 그래서 출제 가능성은 거의 또 한 10%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거시경제 기초야. 그래서 거시경제학에서는 여기 5에 나와 있는 인플레이션과 실업, 필립스 곡선 이 정도만 좀 보시면 되겠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경기 변동과 관련돼 있고 경제 성장 이런 얘기인데 우리 뭐 노경과는 직접 관련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거시적인 그런 시각도 실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하게 보시면 돼요. 국제경제는요, 이게 말 그대로 국가 간의 교역을 다루는 게 우리가 시장에서 무역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노동의 이동과 관련해 가지고 뭐 그 보기 지문으로 나올 수는 있어. 근데 무역 이론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국가 간의 교역이죠. 국가 간의 시장에서 교역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국제무역은 수출과 수입이잖아. 그럼 물건을 만들어서 생산해서 수출하는 국가는 공급이 되는 거야. 그래서 수출 국가는 이게 바로 공급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수입하는 국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수입하는 국가가 바로 그 상품에 대한 수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국제무역은 미시경제와 관련돼 있어요. 미시와 관련돼 있어. 그래서 국가 간의 무역을 통해 가지고 수출, 수입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수요와 공급과 관련된 거랑 정확하게 일치를 하게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두 나라가 교역, 무역을 했잖아요. 국가 간의 교역을 무역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역을 해서 앞에 본 것처럼 어떻게 더 좋아졌어? 이걸 물어본다고. 좋아졌다라고 보는 거야. 우리가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과 소비하는 사람이 우리가 뒤에 다시 할 거예요. 생산자 잉여랑 소비자 잉여를 얻게 되는데 국가 간의 이 교역을 통해서도요. 상호 이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윈윈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상호 이득을 얻게 되는데 어떻게 이게 바람직합니까? 그거 평가해야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우리 평가할 때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맞아요. 평가를 하려면 판단 기준이 뭐냐면 평가는 하나는 효율성에서 살펴볼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분배와 관련된 공평성에서 살펴볼 거예요. 야, 너 왜 국제무역론 이거 시험에 안 나온다는데 자꾸 얘기해. 아니요. 지금 얘기하는 효율성, 공평성, 그리고 뭐 최적화, 희소성, 선택 이런 단어들이 경제학의 곳곳에 나오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답안지에도 그런 단어를 자꾸 쓰시려고 봐야 되고 지금 수요 공급 되게 강조하잖아요. 이게 국제무역까지도 결국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수요 공급에 대해서 다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국제수지와 관련된 거는 약간 거시적인 메커니즘이 좀 금융과 관련된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화폐의 교환 비율을 나타내는 환율 이런 거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이거는 직접 노경과는 관련은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뭐 국제경제학 자체는 1차에서도 뭐 한 문제 정도씩만 이렇게 나오거나 환율 결정, 뭐 환율이 상승했다는 게 어떤 효과나 나오긴 하는데 노경에는 직접 관련된 건 없고요. 그렇다고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글쎄 한 2년에 한 문제 정도씩 나오니까 비중은 굉장히 작아서 안 하셔도 돼. 근데 뭐 제가 간단하게 할 것만 좀 말씀드릴 겁니다. 자, 우리는 먼저 어떤 걸 할 거냐면 수요 공급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겁니다. 제가 첨부 파일 올려드린 게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1차 대비 노무사를 위한 경제학 그거를 출간할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한 3-4개 정도의 챕터를 그냥 가져왔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목차는 뭐 수요 공급이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요거는 1기 때 조금 더 들어가서 좀 세게 할 거예요. 여기선 개념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이 탄력성, 탄력도에 대해서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노경에서도 계산 문제로 출제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내년도에 시험 보시는 분들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식도 잡으시고 계산 문제까지 푸셔야 돼요. 간단 미분만 하면 되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암기하셔야 돼. 이게 문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푸는구나. 보여드릴 테니까 그 정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요. 소비자가 시장에 참여해서 얻게 되는 이득과 그리고 생산자가 시장에 참여해서 얻게 되는 이득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보게 돼요. 우리가 이거는 바로 뭐냐면 앞에서 얘기했죠. 자, 이게 시장이에요, 시장. 수요와 공급이 바로 시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시장이 존재해서 뭐가 얼마나 좋아졌니? 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바로 소비자도 이득을 얻게 되고 생산자도 이득을 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도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다시 얘기하지만 상호 이득을 얻게 되는데, 이게 바로 소비자와 생산자가 시장에 참여해서 얻게 되는 이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호 이득을 우리가 또 어떻게 한다? 가능한 한 극대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경제학에서는 다루게 되고요. 자, 근데 우리가 시장에 무조건 맡겼어. 이 가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담 스미스 같은 사람은 그래도 노경이니까 아담 스미스 정도는 알아두시고요. 뒤에 보면 힉스라든가 몇몇의 학자 보시게 될 거예요. 베커라든가 슐츠 이런 사람들 몇 명만 보시면 돼요. 사람 이름은 우리는 안 외워도 돼. 아무튼 아담 스미스가 우리가 알다시피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걸 얘기했는데, 보이지 않는 손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 가격의 기능이야. 가만히 놔두게 되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극대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때로는 보이지 않는 손의 기능이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 첫 번째는 여기 시장이요. 존재하지 않거나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해요. 제 기능을 못하고, 시장이라 하면 뭐라고요? 가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시장인데 가격의 기능 여기 써놨잖아요. 앞에. 제 기능을 잘 못해요. 아니면 시장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 노경에서도 할 거야. 사람의 생명에 관련된 시장 존재합니까? 장기 매매가 거래되는 시장 존재해요? 사람의 몸을 사고 파는 거, 노예 시장 존재해요? 안 하잖아.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거나 그렇다고 그게 존재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아무튼 존재하지 않거나 제 기능을 또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시장 실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렸죠. 이번에 시험 나온 게 사람들이 돈은 많이 주는데 또 돈을 벌려고 하는데 너무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는 거야. 산업안전이 제대로 안 되는 것에서 노출돼 있으니까 정부가 나서서 야, 그건 아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시장의 수요 공급에 의해 가지고요, 애가 미성년자야. 근데 자기 스스로 뭔가 자율적으로 어떤 자기주도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태야. 근데 부모들이 얘기하는 거지. 얘, 너 학교 갈래? 공장 가서 일을 할래? 애는 그냥 고민하니까 못된 부모가 야, 학교 가지 마. 학교 가서 뭐해? 공장 가서 돈 벌어. 아니, 애가 지금 초등학생인데 돈 벌라고 시키는 거야. 앵벌이를 시키는 거야. 정부가 봤을 때 야, 그냥 시장에 맡겼을 때 그건 바람직하지 않지 해가지고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게 시장이 실패했을 때, 시장의 수요 공급이 제 기능을 잘 못했을 때, 이걸 뭐라고요? 용어 잘 정리해 주세요. 시장이 실패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켓이 페일리어 되었다라는 표현을 해요. 시장 실패는 가격이 제 기능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정부가 개입을 해요. 이번에 나왔던 이거 한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정부의 정책 개입, 최저임금제로 개입을 한다거나 안전 관련된 규제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레귤레이션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이런 규제를 통해서 개입을 하게 돼요. 자, 그랬을 때 자원 배분에 왜곡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자원 배분에 이러한 왜곡을 초래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게 나쁜 의도로 개입한 건 아니야. 그런데 시장에 미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볼게요. 우리가 먼저 볼 게 여기 나와 있는 시장의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해서 차차 보게 될 건데, 그 앞에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요.
국제경제학은 뭐 그렇고 거시경제에서는 여기 실업과 인플레이션을 중심으로 한 필립스 곡선에 대해서 좀 다루게 될 거고요. 미시경제학에서는요, 일반 균형 분석도 우리가 살짝 할 겁니다. 이거는 다른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볼 거고, 생산 요소 시장과 소득 분배, 이거 중요해요. 이게 노경이 이게 핵심 포인트가 여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뭐 공무원 시험에서는 생산 요소 시장 잘 문제 안 나와요. 근데 우리 노무사 시험에서는 이게 관심 토픽이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시험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걸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노무사 시험 문제를 딱 이렇게 주게 되면은 요쪽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와 어렵다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자는 저기요 노무사 경작이 선생님은 되게 쉽다고 그랬는데 공무원 준비한 친구들이나 다른 친구들 이렇게 줬더니 되게 어렵다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포인트가 다르다니까 출제 포인트가. 우리는 요거를 다루는데 다른 친구들은 이걸 잘 안 다룬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핀트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요거 생산물 시장뿐만 아니라 생산자 이론 그리고 더 앞에 가서 소비자 이론 그리고 경작의 출발 자체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난 시간과는 다르게 좀 전자칠판이 그래도 이게 화면이 좀 커가지고요. 이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 이게 한눈에 확 들어오는 건 있어서 좋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험은 자꾸 쓰고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 경작은 더 그래. 자기가 직접 안 그려보면 이게 좀 그렇다니까. 5만 원짜리 지폐 그려보세요. 그럼 신사임당이 어떻게 생겼지? 머리가 뭐 이렇게 묶었나? 잘 이런 게 잘 안 그려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 손으로 그리면서 관찰하게 되면 자기 뇌리와 손에 다 익혀지게 되거든요. 근데 약간 스피디하게 나가려고 하면은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기초경제 수업은 이렇게 조금 한번 생각을 해서 할게요. 아셨죠? 그래서 조금 속도는 올리긴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합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신 다음에 들으시면서도 계속 이런 단어 있잖아. 희소성, 선택, 합리적 이런 단어를 계속 읊조리세요. 이 단어가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부지불식간에 툭 튀어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자꾸 익숙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낯선 것을 좀 익숙하게 만드는 과정이고요. 그게 경작이 처음이신 분들은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연기 때부터 익숙하게 만드시게 되면 나중에 되면은 사실은 뭐 할 게 없어 별로. 아셨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수요 공급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